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 장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열흘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150, 이란은 $200까지 경고하고 나서면서 에너지 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가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체포 규모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대면 예약 정보를 공유하라는 내부 지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지난 주말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명문사립학교에서 코스타리카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10대 청소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인 학생은 성인 법정으로 회부됐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창립 53주년 기념 갈라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역대 최대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장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전쟁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C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은 해군도 없고 통신도 없으며 공군도 없다. 전황이 당초 예상했던 4주에서 5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선박들이 현재 통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협을 직접 장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란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쏠 건 다 쐈다며 어떤 추가 행동도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전할 메시지가 전혀 없다고 일축하면서 자신이 염두에 둔 다른 인물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150, 이란은 $200까지 경고하고 나서면서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나란히 배럴당 $119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개전 직전 $67, $72였던 것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0% 가까이 뛴 셈입니다. 전문가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플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이달 말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배럴당 $200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며 걸프 지역 산유국 석유 시설에 대한 보복 타격까지 경고했습니다. 유가 급등은 연방준비제도의 발목도 잡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란 전쟁이 단기 인플레이션에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는 17일에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시장에서 95%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기름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8로 개전 이후 약 17%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가 폭등에 불을 지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습이
미국도 몰랐던 대규모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습 직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강한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고문도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를 비축하길 원하지 태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드러난 미국과 이스라엘의 균열입니다. 균열 봉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오는 10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향후 전쟁 방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공습을 받은 테헤란 현지 상황도 심각합니다. 석유 저장고 폭발로 유독가스가 대기에 퍼지고 검은 기름비까지 내리면서 테헤란 시당국은 강한 산성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연료 공급 부족으로 주유 한도도 기존 30리터에서 20리터로 줄였습니다. 사실상 화학전에 준하는 피해가 벌어진 셈입니다.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원유 생산 시설은 한번 가동을 멈추면 생산량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체포가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자도 체포 규모 상위권에 포함된 가운데 단속 강화가 아시아계 커뮤니티 전반에 심리적인 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 단체인 스탑 AAPI 헤이트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자료를 토대로 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10개월 동안 아이스에 체포된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는 약 7,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체포된 약 2,000명과 비교해 거의 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7,000여 명이 구금됐고 2,600여 명은 최종적으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체포 비중을 보면 중국이 26%로 가장 많았고 인도 25%, 베트남 1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라오스와 한국이 각각 약 4%를 차지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포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약 300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민 단속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취업비자 위반이나 체류신분 역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노동자 대상 이민 단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탑 AAPI 헤이트가 시카고대 산하 전국 여론연구센터 NORC와 함께 미국 내 아시아계 성인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지난 1년 동안 반이민 정책이나 분위기의 영향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36%는 자신의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30%는 체포나 구금,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28%는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이민 단속 강도는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스가 체포한 이민자 수는 하루 평균 1,115명으로 전월보다 약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되고 이민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가 단속 전략을 크게 수정하는 등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아이스가 무작위로 거리 단속에 나서는 대신 특정 대상을 겨냥한 표적 단속 방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회보장국 SSA 직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에게 대면 예약 정보를 공유하라는 내부 지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연방복지기관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국 SSA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방문 일정이 이민단속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매체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국 직원들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특정 인물의 예약 여부를 문의할 경우 방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침은 최근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됐으며 익명을 요구한 사회보장국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회보장국 대면 방문은 수어 통역이 필요하거나 계좌 변경 등 본인 확인이 필수인 경우 또는 비시민권자의 급여 수급 자격을 검토할 때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예약 정보가 단속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최근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보유한 납세자 정보를 국토안보부나 아이스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지시가 법원 판단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직 사회보장국 국장 직무대행인 릴랜드 두덱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사회보장국이라며 이번 지시가 기관의 공공적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아이스가 전국적으로 단속망을 빠르게 넓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주요 지역에 새 사무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연방복지기관과 이민단속 당국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예약이 없이는 민원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는데 시행 닷새 전에야 공지가 올라와 한인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이 오늘인 9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됐던 워크인 방문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민원인은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고 이미 신청을 마친 여권이나 비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단순 수령의 경우에도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 국적이탈 업무에 한해 2008년 남성은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약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영문주소 g4k, 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전화나 이메일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예약 완료 후에는 확인 이메일을 출력하거나 캡처해서 방문 시 제시해야 합니다. 예약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방문할 경우에는 업무별, 인원별로 각각 예약해야 하며 1인이 여러 업무를 처리할 때도 업무마다 별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 후 방문이 어려워졌다면 반드시 예약 취소 처리를 해달라고 총영사관 측은 당부했습니다.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영사관 대표번호 646-674-6000번으로 연락해 사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약제는 총영사관이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불과 닷새 만에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제 전환 사실을 미처 모르고 방문하는 한인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지난 주말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장치를 던진 10대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FBI와 공동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의 공식 관저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대한 맞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반이슬람 시위는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제이크 랭이 주최했으며 약 20명이 참가해 뉴욕시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한다, 뉴욕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인 120여 명은 맞불 시위를 이어가며 나치를 뉴욕에서 몰아내라, 증오에 맞서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두 시위대를 바리케이드로 분리해 관리했지만 낮 12시 30분쯤 긴장이 고조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먼저 반이슬람 시위대 참가자 한 명이 상대 시위대를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했고 이후 맞불 시위대에 있던 18세와 19세 남성이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장치를 잇따라 투척했습니다. 불이 붙은 장치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에 부딪힌 뒤 횡단보도 근처로 떨어졌으며 경찰대와 수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스스로 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폭발물 처리반의 초기 분석 결과 해당 장치는 실제 폭발력을 가진 즉석 폭발 장치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장치는 검은 테이프로 감싼 축구공보다 작은 크기의 병 형태로
내부에는 볼트와 너트, 나사 등 금속 물체와 도화선이 들어있었습니다. Our analysis showed that one of the devices deployed by the subjects contained the substance triacetone triperoxide, known as TATP. Now, TATP is a dangerous and highly volatile homemade explosive that has been used in IED attacks around the world. And as of now, explosive evidence samples are being sent to an FBI lab for further testing. Our investigation also led our detectives to a vehicle that was tied to the suspects. And yesterday afternoon, patrol officers found that car, a black 2010 Honda with New Jersey plates on East End Avenue using a robot. The NYPD's bomb squad was able to find another possible suspicious device and materials inside the car consistent with the first two explosive devices, and the area was immediately frozen and cleared. A limited evacuation of certain floors and certain nearby buildings was conducted.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폭발 장치를 던진 18세 에미르 발라트와 19세 이브라힘 카요미 등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페퍼스프레이 사용 혐의, 소란 행위 및 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Neither of us were home at the time. This was a vile protest rooted in white supremacy entitled Stop the Islamic Takeover of New York City. I'm the first Muslim mayor of our city. Anti-Muslim bigotry is nothing new to me, nor is it anything new for the 1 million or so Muslim New Yorkers who know this city as our home. While I found this protest appalling, I will not waver in my belief that it should be allowed to happen. New York City will never tolerate violence, whether from protests or counter-protests.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에서 영감을 받은 테러 행위 가능성으로 보고 있으며 두 용의자가 연방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슬람 극심 성월인 라마다 기간 중 열렸습니다. 뉴욕시장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맘다니 시장 부부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슬람 혐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시위를 주최한 제이크 랭은 과거 경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 폭동 관련자들을 사면하면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에서 코스타리카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10대 청소년들이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한인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하며 피해 동급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 수사에 FBI도 참여하고 있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코스타리카 수학여행 중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한인 학생이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제8지방법원의 디 버틀러 판사는 지난 5일 15세 한인 도미닉 김군이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김군은 사건 당시 14세였으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소지 1건과 아동학대 2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건에는 총 4명의 학생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모두 연간 학비가 약 32,500달러에 달하는 명문 사립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4월 라스베이거스 명문 사립학교 알렉산더 도슨 스쿨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을 당시 발생했습니다. 김군을 포함한 학생 4명은 같은 학년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SNS 계정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은 범행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김군이 라스베이거스의 또 다른 사립학교인 메도우스쿨 행사장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을 한 학생에게 보여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군은 당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침묵을 요구했고 발설할 경우 학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접한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학부모가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당국에 전달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이후 알렉산더 도슨 스쿨과 메도우 스쿨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버틀러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심각하고 잔혹하며 극도로 충격적인 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데이비드 체스노프는 판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에 따라 판단했다며 피해자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김 군의 부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과 가족은 지난 2월 13일 학교와 교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르네 핀치는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사건 수사에는 FBI와 법무부의 미성년자 착취 및 인신매매 태스크포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 피의자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사회 복지단체인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창립 53주년 기념 갈라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역대 최대 모금액을 달성했으며 한인 2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통해 단체의 지속 성장과 한인 커뮤니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6일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KCS 창립 53주년 갈라가 열렸습니다. 함께 하나로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567명이 참석했으며 전석이 사전에 매진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모금 성과도 역대급이었습니다. 단일 갈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KCS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KCS가 53주년 갈라를 맞이했습니다. Together as O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욕과 뉴저지가 하나의 non-profit 비영리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3명이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임팩트 리더십상을 수상한 줄리김은 오는 6월 다국적 제약회사인 다케타의 회장 겸 CEO로 취임할 예정으로 한국계 미국인 다국적 제약사 수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혁신 선구자상은 바이오테크 기업 캔디드 테라퓨틱스의 켄송 회장 겸 CEO가, 커뮤니티 임팩트상은 한식 레스토랑 먹바의 에스터 최 셰프가 각각 받았습니다. 켄송 회장은 25년 이상 기업가, 투자자, 임상의로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 분야에 혁신을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에스터 최 셰프는 할머니에 대한 감사와 음식으로 이어온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인 2세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갈라 체어를 맡은 진강 변호사는 커뮤니티의 참여 의미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And let me just say this. There is no rescue mission coming to save us. We're all we've got. And if we don't have each other's backs, no one will. So please, I urge you, whether it's KCS or something else you're passionate about, please become a part of the solution. Thank you. 1973년 한인사회 복지전문기관으로 올해로 53주년을 맞은 KCS. 이민자 정착 지원부터 노인 돌봄, 청소년 교육,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뉴욕과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 삶 전반에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가정급식 배달과 백신 접종 지원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며 한인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갈라는 단순한 모금 행사를 넘어 세대가 하나로 이어지는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완전한 3D 프린팅 방식으로 지은 주택이 처음으로 완성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포티파이는 최근 주내 최초로 3D 프린팅 주택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은 목조 굴조 대신에 산업용 프린터가 콘크리트를 1인치 단위로 층층이 쌓아올려 벽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건설은 세크라멘토 북쪽 유바 카운티 시험부지에서 진행됐으며 약 1000제곱피트, 평수로는 약 28평 규모의 주택을 완성하는 데 24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 건설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단축된 기간입니다. 개발업체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면 공사 기간과 인건비, 자재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한 채를 10일 안에 완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D 프린팅 주택의 판매가는 약 37만 5천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을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 칼리지 은퇴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셀러의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40, 50대에 비해 낮은 가격에 집을 파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1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80세 집주인은 40, 50대 매도자보다 평균 5% 낮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중간주택 매매 가격 40만 5,4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270달러 차이가 납니다. 이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는 그 원인으로 유지보수 지연과 비공개 거래를 꼽았습니다. 수리를 미루다 보면 매수자가 가격을 낮추고 다중매물 등록 서비스 MLS에 올리지 않고 비공개로 거래하면 경쟁이 줄어 결과적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은퇴 자산으로 인식하고 미리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 매각 시점을 현금 흐름 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인으로서 뉴욕 연방하원 입성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척박, 한국명 박영철 후보의 후원 행사가 지난 6일 퀸즈 베이사이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2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연방하원 6선거구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 엘르머스트 등 퀸즈 내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합니다. 박 후보는 이날 뉴욕 한인사회와 퀸즈 주민들을 대변하고 이민사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이스의 무차별 단속 저지,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도입,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 등을 내세웠습니다. 박 후보는 오는 6월 23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그레이스맹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는 이미 연방 하원의원이 있지만 뉴욕에서는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아직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스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봄 햇살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